여러분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 같은 것이 있고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른으로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도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추위에 떨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꼭 확인하고야 말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놀랄만한 사연입니다. 거지자식 주제에 어디서 감히. 차가운 겨울밤 11살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욕설이 골목을 갈랐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남의 나라 땅에서 민간인 17명을 구하고 혼자 돌아오지 못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은목걸이 하나와 두 아이뿐이었어요. 나라가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 내리는 한밤 현충원 셔틀. 정류장에 홀로 서 있는 쌍둥이 남매를 발견한 73살 택시기사 남시강만 빼고는 그날 밤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직한 눈송이가 아니었어요. 바람에 실린 가늘고 차가운 눈발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비스듬히 날리며 도로 위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어요. 인도 위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는 하나같이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쉬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속도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남시강의 낡은 개인 택시는 그 거리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히터 바람 소리, 라디오 잡음, 대시보드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구겨진 진통제 봉지. 73살의 시강은 오른쪽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굵고 거칠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달려온 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올해 현충원 참배객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강은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며 앞을 바라보았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셔틀 정류장 앞을 지나칠 때였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없는 한밤의 정류장. 그런데 구석에 두 아이가 서 있었어요. 얇은 점퍼, 목도리도 없이 어깨를 서로 맞대고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깨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누나로 보이는 아이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꽃잎 끝이 추위에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그 옆에 붙어서 눈을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강의 택시가 정류장 옆을 스치듯 지나쳤어요. 100m 안으로 두 아이의 뒷모습이 잠깐 보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강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쯤 더 달리다가 시강은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 어딘가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정류장 쪽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그 사이 정류장 옆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강은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남동생 아이가 계산대 앞에서 손바닥 위에 동전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내려다보며 뭔가 말했어요. 아이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옆으로 바짝 붙어서 남은 동전을 조용히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아이가 편의점을 나올 때 손에 든 것은 컵라면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정면으로 불어닥쳤어요. 누나는 반사적으로 동생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바람을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시강이 차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셔틀버스 헤드라이트가 빛을 뿌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버스 문이 열렸고 두 아이가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버스 안불빛이 잠깐 아이들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강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남동생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은빛이었고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시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어깨 위에도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썹 아래 깊은 눈이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향한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시강, 군복 차림으로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곽서단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의 목에는 늘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은빛 배. 태극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어요. 장군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시강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게 그 목걸이가 맞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발이 그 말을 받아 사라졌어요. 한참 후에야 시강은 겨우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히터도 꺼진 채 차 안이 서서히 차가워졌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글로브 박스 맨 안쪽에서 접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군 시절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속 얼굴 하나를 천천히 짚었어요. 곽서단 장군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정류장 벤치, 두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만 눈이 조금 덜 쌓여 있었습니다. 시강은 사진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시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극 문양, 그 낡은 은빛 목걸이, 버스 불빛 아래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그것이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어요. 시강은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점퍼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현충원 근처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시강은 택시를 천천히 몰면서 같은 길을 2번이나 돌았어요. 손님을 기다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자꾸 정류장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또 나타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 사진이 아침 햇살에 더 바래 보였어요.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어요. 현충원 정문 쪽 인도 위로 두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주말이었던 겁니다. 누나는 작은 국화꽃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고 동생은 그 옆에서 조금 느린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비틀거렸어요. 누나가 팔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나란히 조용히 현충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강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들킬까봐 전봇대 뒤에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음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73살 노인이 아이들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남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발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내 직원이 시강 앞을 막아섰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남매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는 손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예, 상관 참배하러 왔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방명록을 내밀자 펜을 잡고 이름을 쓰다가 잠깐 멈추었어요.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 장군 묘역은 현충원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찬바람이 가르고 지나갔어요. 낙엽 몇 장이 묘비 앞을 구르다가 멈추었습니다. 시강은 나무 한 그루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남매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묘비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곽배군, 곽서단, 곽태겸 같은 성씨. 다른 시대. 시강의 눈이 가운데 묘비에서 멈추었어요. 곽서단. 손이 저도 모르게 나무 껍질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한 나무결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시강은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혜원이 국화꽃을 묘비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꽃을 놓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어요. 그러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강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차갑고 옅게 코끝을 스쳤어요. 하겸은 누나 옆에 나란히 서서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발을 모으고 차렷 자세를 잡았어요. 11살 아이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반듯했어요.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그 작은 손이 이마 옆에 붙어 경례를 올리는 순간 시강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하겸이 경례를 내리고 묘비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들을 눈으로 천천히 읽는 것처럼 보였어요. 충무무 공훈장. 해외 재난 구조 작전 중 전사. 시강도 그 글자들을 멀리서 읽었습니다. 전사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 나이를 속으로 헤아렸어요. 9살. 시강은 더 이상 계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혜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무 뒤에 서 있는 시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원은 즉시 몸을 일으키며 하겸 앞을 막아섰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이 얼굴 전체에 펼쳐졌어요. 11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어요. 시강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장군님 옛날 부하였어. 너희 할아버지 내가 모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겸을 등 뒤에 두고 시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겸은 누나 뒤에서 시강을 보고 있었어요. 도망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어요.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시강은 곽태겸 묘비의 전사 날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 묘비 앞에 남매와 시강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역을 빠져나오던 하겸이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기우뚱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빈혈 기색이었어요. 시강이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하겸은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잡혀 있었습니다. 혜원이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묘역을 걸어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발소리만 자갈길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문 앞에서 남매와 헤어졌어요. 시강은 잘 가라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겸이 돌아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시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갔어요. 시강은 택시로 돌아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히터 소리만 낮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강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앞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충원 정문 철문이 저 멀리 보였어요.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장군님, 이게 맞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이 차 유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강은 그날 이후로 며칠을 그 아이들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택시를 몰다가도
자꾸 하겸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묘비 앞에서 경례를 올리던 작은 손. 돌아가다 한 번 뒤를 돌아보던 얼굴. 시강은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원 근처 단골 국밥집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고 셔틀 정류장 근처 편의점 아주머니에게도 넌지시 여쭤보았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주소였어요. 남매가 사는 곳은 현충원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녹슨 우편함, 깨진 계단 타일, 벽에 군데군데 핀 검은 곰팡이 자국. 시강은 골목 어귀에 택시를 세우고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노란 빛이었는데 밝다기보다는 겨우 켜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강은 차에서 내리려다 멈추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불빛만 바라보다가 결국 시동을 걸고 돌아섰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강은 남매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등굣길 아이들 사이에서 남매는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혜온과 하겸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웃으며 떠들었지만 두 아이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들 사이에서 얇은 점퍼 2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겸의 운동화 앞코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밑창이 조금씩 들렸다 붙었다 했어요. 시강은 그것을 보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남매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시강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 안 하겸은 배식줄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앞에 선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식판을 받아가는 동안 하겸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했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도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배식 선생님이 얼른 와요. 하고 손짓을 해서야 겨우 식판을 내밀었어요. 받아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식탁들 사이에서 하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구석자리 빈 곳에 조용히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국 한 숟가락을 뜨다가 멈추고 식판만 내려다보았어요. 숟가락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온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버텼어요. 수업 시간에도 똑바로 앉아 필기를 했고 선생님 질문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면 혼자 책을 펼쳤어요. 반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이번 주말 생일 파티 얘기였어요.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혜온의 이름은 없었어요. 혜온은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멈춘 채 한동안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였어요. 하겸이 학교 앞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키오스크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겸은 안으로 들어가 화면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어요. 메뉴판 화면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멈추어 있는데 뒤에서 어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좀 해요. 줄 서 있잖아요. 하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옆으로 비켜섰어요.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안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빈속인 채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시강은 다시 그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 창문 불빛이 또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울령이었어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쓰러지다가 뭔가 발에 걸렸는지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목소리가 골목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시강은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리가 없었어요. 혜원이 학염을 재빨리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학염은 이불 속에 들어가 은목걸이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태극 문양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차갑고 작은 쇳덩이였어요. 학염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채울령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학염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혜원이 옆에 누우며 말없이 학염의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어둠 속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거실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골목 어귀 시강의 택시 안도 조용했습니다. 2층 창문 불빛이 꺼졌어요. 시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라서 놓쳐버린 거였구나.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차 앞 유리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시강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백미러 속으로 어두운 다세대 주택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시강이 그 골목을 다시 찾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포장해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남시강 씨 되세요? 저는 곽학염 담임 교사인데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시강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학염이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요. 학생 가방에서 이 번호가 나왔습니다. 시강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차로 뛰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비닐봉지를 조수석에 던져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신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교 양호실 문을 열었을 때 학염은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혜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설명했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고개가 앞으로 꺾였다고 했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알았다고요. 보호자 채울령에게 3번을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비상 연락망을 뒤지다가 학염 가방 속 메모지에서 시강의 번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혜원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어요. 시강은 학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학염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목 안쪽 피부가 얇고 투명하게 비쳐 보였어요. 시강은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학염에게 물었어요. 학염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강이 팔을 내밀었어요. 학염은 이번에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차 안으로 남매를 태웠어요. 혜원이 뒷자리에서 학염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시강은 보훈병원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차가 도로로 빠져나가는 동안 뒷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깐 차가 멈추었을 때였어요.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았습니다. 혜원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만 떨렸어요.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학염 손만 더 꽉 쥐었어요. 시강은 백미러에서 눈을 뗐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엑셀을 조금 더 밟았어요.
보훈병원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시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란 앞에서 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시강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사회복지사 서묘진이 하겸을 살펴보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손목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해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에 밥은 먹고 있었어? 해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묘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겸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발소리였어요. 최울령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울령은 접수 창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애들 보호자예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데려온 겁니까? 서묘진이 차분하게 응대했지만 최울령은 더 흥분했습니다.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최울령이 복도 끝에서 시강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최울령은 시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최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울령의 눈에서 뭔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다 최울령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묘진은 잠시 후 자리를 피해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이 아이들 유공자 가족인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묘진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곽혜온, 곽하겸.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시강은 하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겸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액줄이 팔에 연결된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그러다 하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어느 쪽도 이 아이 앞에서 선뜻 꺼낼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시강은 대신 하겸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하겸은 빼지 않았어요.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별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훈처 사무실 한쪽 구석, 기도유는 오래된 서류 박스 여러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전날 밤 서묘진에게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던 터였습니다. 박스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훑으면 손가락 끝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기도유는 안경을 고쳐 쓰고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검색창에 이름 3개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곽배군, 곽서단, 곽태겸. 화면에 기록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열린 것은 곽배군의 파일이었습니다. 북간도 독립군 활동 기록이 있었어요. 1919년부터 1922년까지의 한일 무장투쟁 내역이 손으로 쓴 문서 형태로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바래고 종이가 누렇게 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훈장 서류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훈 신청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기도유는 볼펜으로 메모지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도 신청을 안 했지?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서류 넘기는 소리와 형광등 소음뿐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곽서단. 화면이 바뀌는 순간 기도윤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추었어요. 태극 무공훈장 수훈자였습니다.
태극무 공훈장은 전시의 적군을 경멸하거나 전황을 유리하게 이끈 공이 뚜렷한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었어요.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기도유는 천천히 기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1950년 10월 병력이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고지를 사수한 작전이었습니다. 부하 전원을 먼저 철수시키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도유는 당시 작전 사진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유는 그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어제 병원에서 본 하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매가 같았어요. 미간의 간격, 눈꼬리가 살짝 내려앉은 것까지. 기도유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겨우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곽태겸의 기록이었어요. 해외 재난 구조 작전 참가 기록이 먼저 나왔습니다. 파견 날짜, 작전 지역, 투입 인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전사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기도유는 그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작전 보고서를 열었더니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고립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도중 2차 붕괴가 발생했고 곽태겸 소령은 마지막 한 명을 밀어내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조된 민간인은 모두 17명이었습니다. 보고서 뒤쪽에 생존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기도유는 그 명단을 별도 파일로 뽑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충무무 공훈장 추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훈장이 실제로 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기도유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손을 뒤로 모으고 서서 한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독립군 유물 관련 기록을 추가로 검색했어요. 북간도 파견 독립군 개인 유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멈추었어요. 태극 문양 은제패. 1919년 제작. 부대 결속 상징물. 곽배군 소지 기록. 기도유는 그 항목을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들고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낮게 말했어요. 100년이 넘은 거네. 오후였습니다. 기도유는 서묘진과 함께 보훈병원 소회의실에서 남매를 만났어요. 하겸은 퇴원 전 마지막 수액을 맞고 온 직후라 얼굴이 아직 창백했습니다. 혜호는 하겸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기도윤이 출력해온 유품 목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걸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 맞지? 하겸은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기도윤은 유품 기록 사진과 하겸의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문양이 일치했어요. 크기도 색임의 깊이도 같았습니다. 기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묘진을 바라보았어요. 서묘진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도윤이 곽태겸 소령의 작전 내용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혜호는 처음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무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건물 붕괴 현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고립된 민간인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을 밀어내고 라는 부분에서 혜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더 꽉 쥐었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려는 것처럼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가가 붉어지며 참았던 것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혜호는 닿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겸이 말없이 누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어요. 두 아이는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기도윤이 시강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시강이 고개를 돌렸어요.
기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곽서단 장군을 직접 아셨습니까? 시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도윤이 다시 물었어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시강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곽서단의 흑백 사진이 출력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그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기도윤은 서류들을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가문이 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기도윤이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린 그 말은 사실 시강도 며칠째 속으로 되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이 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강은 최울령이라는 사람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최울령의 과거는 동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조금씩 들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최울령은 밝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처음 몇 년은 제법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최울령 앞에 남겨진 것은 사채 독촉 전화와 압류 딱지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매가 맡겨진 거였어요. 갈 데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였습니다. 어린 학염을 업고 한밤중에 병원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해온 머리를 따아주려다 잘 못해서 둘이 웃었던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두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술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꺼져갔던 거였어요. 보훈처에서 감사 공문이 날아온 것은 학염이 퇴원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유족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 출석 요청이었어요. 최울령은 공문을 받아들고 잠깐 읽다가 구겨서 서랍 안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냈어요. 그날 밤 시강은 또 그 골목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이었어요. 2층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강이 골목 안으로 조금 더 들어서려던 순간 열린 창문 틈으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시강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건 저 집안이지. 내 인생까지 같이 무너져야 해.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시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내려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었어요. 시강은 그 소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시강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기도윤이 최울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 보훈처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최울령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매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최울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내려왔어요. 최울령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 최울령 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눈에 띈 것이었어요. 상자 겉면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곽태겸. 혜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훈장 케이스, 손으로 쓴 편지 몇 장,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군복 단추 몇 개였습니다. 혜호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어린 혜원과 하겸을 끼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두 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을 손끝으로 짚었다가 아버지 얼굴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하겸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을 지나 채울령과 마주쳤습니다. 채울령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놓고 있었어요.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겸은 컵을 들고 그 앞을 지나치려다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숙모도 힘들었죠? 채울령의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겸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조금 열렸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울령은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겸은 그 닫힌 문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혜원이 아버지 유품 상자 앞에 아직 앉아 있었어요. 하겸이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사진을 하겸에게 내밀었어요. 하겸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아이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이 천천히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어요. 훈장 케이스도 편지도 단추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두 손을 그 위에 잠시 올려놓았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장판이 붉게 켜진 방 안은 조용했어요. 두 아이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현충원에서는 후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행사였어요. 주차장 쪽부터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행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우가 단상에 오른 것은 행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감색 양복,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가슴 왼쪽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는 준비된 말을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기자들 카메라가 일제히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옆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행사장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남매가 거기 있었어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배를 하러 왔다가 행사와 마주친 것이었어요. 혜원은 하겸을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켜다니고 있었습니다. 하겸은 목을 움츠린 채 누나 뒤를 따랐어요. 윤정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수행원 2명이 양옆에서 따르고 있었어요. 윤정우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완전히 멈추었어요. 시선이 한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겸의 목이었어요. 낡은 은빛 목걸이가 겨울 햇살 아래 잠깐 빛을 냈습니다. 윤정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수행원이 옆에서 회장님, 하고 낮게 불렀어요. 윤정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매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정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환하게 켜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진 서재는 반쯤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리는 손이 조금 뻣뻣했어요.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뭉개진 것이었어요. 조부의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처음 발견한 것은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첫 장만 펼쳐보고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정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제강점기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직무보고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정우는 눈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었어요. 곽배군 독립군 토벌 완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우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탠드 불빛이 일기장 위로 좁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행사장에서 본 그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낡고 작은 은빛 배. 태극 문양.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정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본 아이들 알아봐. 비서가 오후에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윤정우는 앉지도 않고 서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맨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곽배군의 증손자녀. 현재 보훈 대상 가족 등록 진행 중. 윤정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가 조용했어요.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찰 제복 차림의 조부 사진이었어요. 윤정우는 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사진이었어요. 수십 년을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윤정우는 액자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걷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조부의 얼굴, 반듯한 자세, 제복의 단추들.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윤정우 측에서 수소문에서 알아낸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현충원 근처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감색 양복과 낡은 점퍼가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시강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우를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윤정우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국밥집 안에서 다른 손님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 하지만 그 테이블만큼은 조용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매학교 행정실에 급식비 완납 처리 통보가 왔어요. 관리사무소에는 2달치 난방비가 익명으로 납부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혜호는 통보를 받고 잠깐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이 따뜻했어요. 하겸은 이불을 걷어차고 잤습니다. 그런 밤은 오랜만이었어요. 윤정우는 그날도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부의 일기를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구나. 스탠드 불빛만 흔들렸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우의 스탠드 불빛이 꺼진 그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도윤은 서랍에 넣어두었던 생존자 명단을 꺼냈어요. 곽태겸 소령이 구조한 민간인 17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다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기도윤이 곽태겸 소령의 이름을 꺼내기도 전이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소령님 말씀이세요? 기도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기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50대 중반이었어요. 2년 전 그 현장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고립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윤이 남매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살아있군요. 그 아이들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흘 뒤 남매 집 앞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본에는 이 이름이 없었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손편지 한 장과 밑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용으로 손질된 재료들,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기도윤이 일일이 연락을 돌린 것도 아니었어요. 군 전후회 연락망을 통해서였습니다. 곽태겸 소령과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였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후 5명이 주말 오전에 남매 집 앞에 나타났어요. 예고가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혜원이 문을 열었어요. 낯선 중년 남성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어깨가 넓고 자세가 곧았어요. 혜원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자녀분들 맞으시죠? 혜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의 눈가가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하겸이 누나 뒤에서 나왔어요. 전우들이 하겸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키 큰 남자가 천천히 발을 모았습니다. 옆에 선 사람들도 따라서 차렷 자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5명이 나란히 하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복도 안이 조용했어요. 하겸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옆구리에 붙였다가 앞으로 모았다가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마 옆까지 올라갔어요. 혜원은 뒤돌아 문틀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위를 바라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전우들이 가져온 상자들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생활용품과 식료품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들을 하겸이 문 앞에서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미설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후의 방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들은 70대 초반의 할머니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매 집 앞에 반찬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흔적이 없었어요. 그냥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겸이 문을 열다가 막계단을 내려가려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찬통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하겸은 잠깐 서 있다가 두 손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려다 멈추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겸은 문을 닫지 않고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하겸을 데리고 동네 햄버거 가게에 간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키오스크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시강은 하겸을 화면 앞에 세웠습니다. 한번 해봐. 하겸은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화면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시강이 옆에서 같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을 어디에 대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눌러보았습니다. 나도 사실 잘 몰라. 시강이 낮게 말했어요. 하겸이 그 말에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둘이서 같이 헤매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뒤에서 직원이 다가오려 하자 시강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해볼게요. 직원이 물러섰어요. 그리고 번호표가 출력되었습니다. 하겸이 종이를 손에 들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시강은 계산대 쪽을 보는 척하며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닦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어요. 하겸이 트레이를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와 달리 시선이 아래로 향하지 않았어요. 둘이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매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 앞에 겨울 패딩 2벌과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혜온이 쪽지를 집어 펼쳤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잘 먹어라. 혜온은 패딩 하나를 하겸에게 건넸어요. 하겸이 그 자리에서 입어보았습니다. 조금 컸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겸은 소매 끝을 한번 내려다보다가 그냥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두 아이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패딩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간 하겸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난 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훈처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족연금 사용 내역에서 드러난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었어요. 사채 계좌로의 반복 송금, 도박 관련 지출 정황, 생활비 외 불규칙한 대규모 출금. 서류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기도유는 결제 서류에 서명하면서 잠깐 펜을 멈추었어요. 그러다 끝까지 눌렀었습니다. 최울령에게 법원 결정 통보가 온 것은 흐린 오전이었어요. 남매에 대한 임시 보호권 정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최울령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부엌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주병은 없었어요. 그냥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보훈처 조사실은 형광등빛이 차갑게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윤과 조사관이 마주 앉은 자리에 최울령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어요. 기도윤이 서류를 펼치고 항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울령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무릎 위로 내려온 두 손이 서로를 꽉 쥐었어요. 그러다 최울령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억누르려 했지만 억눌러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조사실 안에 그 소리만 울렸어요. 기도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묘진이 시강에게 연락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매 임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시강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묘진이 여보세요? 하고 다시 불렀을 때 시강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혜원이 채울령 면회를 요청한 것은 시강도 서묘진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서묘진이 말렸어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가면 나도 가. 서묘진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짧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면회실은 유리 칸막이 없이 테이블만 놓인 작은 방이었어요. 채울령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남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셋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울령의 입이 몇 번 열렸다가 닫혔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채울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만 내려다보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시강이 서 있었어요. 혜원이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시강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러다 울먹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가족도 웃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시강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겸이 소리 없이 누나 손을 잡았어요. 셋이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하얗게 쏟아졌어요. 뉴스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시강이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 화면을 올려다보았어요. 윤정우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고가 없었어요.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조부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토벌에 가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힙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윤정우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곽씨 가문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단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시강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식은 국물 앞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남매방이었습니다. 하겸이 이불 위에 앉아 목걸이를 목에서 풀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혜원에게 내밀었습니다. 누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혜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목걸이가 혜원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차갑고 작은 무게였어요. 혜원은 태극 문양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하겸이 먼저 누웠어요. 혜원이 목걸이를 하겸 손에 다시 쥐어주고 옆에 누웠습니다. 하겸이 혜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아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창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눈이 그친 자리에 봄이 왔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왔어요. 골목 어귀 낡은 담벼락 틈에서 풀이 돋았고 현충원 가는 길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조금씩 펼쳐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계절이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남매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다세대 주택보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갔고 벽에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른 아침 방 안에 교복 2벌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 책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이 부엌에서 밥을 차렸어요. 서툴렀지만 밥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하겸이 교복 넥타이를 매다가 매듭이 삐뚤어졌어요. 몇 번을 다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원이 와서 하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매듭을 풀고 다시 반듯하게 메어주었어요. 하겸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혜원이 매듭을 당겨 마무리하며 올려다보았어요. 두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둘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공이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녔습니다. 하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전에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판만 내려다보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달리고 있었어요. 친구가 하겸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받았어요. 그러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흙을 차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이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뛰었습니다. 혜원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시강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사진만 달랑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강은 택시 안에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저장하는 법을 한참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겨우 저장이 됐어요. 시강은 저장된 사진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혜원이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어요. 크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시강은 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그 사진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폰을 내려놓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미설 할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들고 왔어요. 이제는 남매가 문을 열고 먼저 반겼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직접 차려주는 날도 있었어요. 좁은 식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하겸 밥을 한 번 더 퍼주었어요. 하겸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기도윤이 남매 집을 방문한 것은 봄이 제법 무르익은 날이었어요. 반가운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곽배군의 독립유공자 추가 서운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락되어 있던 이름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혜원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하겸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기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세 분 다 제자리에 계십니다.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충일 아침이었어요. 남매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혜원이 흰 국화를 2다발 사왔어요. 하겸은 교복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현충원으로 향했어요. 봄 햇살이 길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장군 묘역에 도착했어요. 3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묘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국화를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곽배군 앞에, 곽서단 앞에, 곽태겸 앞에. 손이 조심스러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겸이 아버지 묘비 앞에 섰어요. 발을 모으고 허리를 폈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듯했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있었어요.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국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올라갔어요. 혜원이 가방에서 접어온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내려놓고 작은 돌로 눌렀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괜찮아요.
묘역 입구 쪽이었어요. 시강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다미설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 군 전우들이 있었고 서묘진과 기도윤도 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남매의 뒷모습을. 시강이 낮게 말했어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영웅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진 가족을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다미설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겸이 경례를 내리고 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온이 하겸을 바라보았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가 없었어요.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묘역을 지나갔어요. 국화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곽서단 묘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강은 묘비 앞에서 멈추었어요. 발을 모으고 허리를 폈습니다. 손이 올라갔어요. 오래된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다미설 할머니가 시강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슬며시 꼈습니다. 시강은 경례를 내리지 않은 채 잠깐 그 손을 느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남매가 손을 잡고 묘역을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봄 햇살 속으로 두 아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길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묘비 앞에 흰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꽃잎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 전 엄마가 전화 왔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막말을 했던 게 후회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 문자 하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흑백 역사 절찰리 상영 중 인생 사연이었습니다.